아이폰 17 프로? 갤럭시 S25 울트라? 여러분이 뭘 쓰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그 순간마다 진짜 승자는 애플도 삼성도 아닌 소니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지갑에서는 삼성 수원 캠퍼스도 애플 캘리포니아 본사도 아닌 우리가 진작에 망한 줄 알았던 그 패배자에게로 돈이 실시간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니, 워크맨 만들다 삼성한테 밟힌 그 옛날 회사? 맞습니다. TV 왕좌 뺏기고 음악시장 털려서 죽은 줄 알았던 그 공룡. 그런데 그 죽은 줄 알았던 회사가 지금 삼성, 애플 뒤에 숨어서 조용히 통행세를 거두며 영업이익 10조 원을 찍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소니라는 회사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1946년 도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당시 도쿄는 제2차 세계대전 폭격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 잿더미 속에서 이부카 마사루와 모리타 아키오라는 두 명의 젊은 기술자가 백화점 건물 한 구석에 작은 공장을 차렸는데, 이들의 철학은 처음부터 명확했어요. 남들이 만드는 걸 따라 만들지 않는다. 남들이 상상도 못한 걸 만든다. 이게 소니의 출발점이었습니다. 1955년에 일본 최초의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만들어서 세상을 놀라게 했고, 1968년에는 트리니트론이라는 독자 기술의 TV를 내놓으면서 전 세계 가전시장을 뒤흔들었는데, 이때부터 소니 제품은 고장이 안 난다는 말이 상식처럼 통하기 시작했거든요. 기술력 하나만큼은 정말 미친 회사였고 일본 제조업의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다 1979년에 인류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린 물건이 등장하는데, 바로 워크맨이라는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였습니다. 지금이야 걸어 다니면서 음악 듣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워크맨이 나오기 전까지 음악을 듣는다는 건 거실에 있는 커다란 전추 앞에 앉아서 조용히 감상하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소니가 그 음악을 주머니에 넣어서 밖으로 들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전 세계에서 무려 4억 대가 팔려 나갔는데, 워크맨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습니다. 허리춤에 워크맨 차고 다니는 게 젊음의 상징이었고 힙하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었죠. 젊은 시절에 스티브 잡스가 일부러 소니 공장을 전학하면서 나도 언젠가 소니 같은 회사를 만들고 싶다고 동경했을 정도였으니 80년대와 90년대의 소니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문제는 이 압도적인 성공이 소니의 눈을 완전히 멀게 했다는 점인데, 우리가 만들면 소비자는 무조건 산다는 오만이 회사 구석구석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갈라파고스 섬의 동물들이 육지와 단절된 채로 자기들끼리만 진화하다가 결국 환경 변화에 적응 못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것처럼 소니도 세상 변화를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버린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 세상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었는데, MP4 파일이 인터넷을 타고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CD를 사는 대신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소니 경영진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아세요? MP3가 뭐야? 음질도 형편없고 어차피 불법 복제 온상인데 우리는 우리만의 고급스러운 방식을 고수한다? 이렇게 코웃음을 친 겁니다.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소니는 미니디스크라는 자기들만의 음악 저장 매체를 밀었고 메모리 스틱이라는 소니 전용 메모리 카드를 고집했습니다. 소니 카메라를 사면 소니 메모리 카드만 들어갔고, 소니 MP3 플레이어를 사면 소니 전용 프로그램으로만 음악을 넣을 수 있었어요. 소비자들이 불편해서 미칠 지경이었는데도 소니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불편해도 어쩔 건데 어차피 소니 제품 쓸 거잖아, 소니니까. 이런 태도였던 거죠. 세상이 열린 생태계와 호환성을 원하는데 소니는 닫힌 울타리 안에서 혼자 왕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오만함이 결국 소니의 발목을 제대로 잡게 됩니다. 바로 그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서 소니의 뺨을 제대로 후려치는데, 스티브 잡스가 아이팟을 들고 나온 겁니다. 2001년에 처음 공개된 아이팟은 기술적으로 특별히 혁신적인 제품은 아니었어요. MP3 플레이어는 이미 시장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잡스가 천재적이었던 건 복잡함을 없앤 거였습니다. 컴퓨터에 선 하나 꽂고 아이튠즈 켜면 끝이야. 노래가 알아서 들어가.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소니가 자기들만의 복잡한 규격과 프로그램으로 소비자들을 괴롭히고 있을 때 애플은 그냥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걸 내놓은 겁니다. 워크맨 신화가 하루아침에 박살나는 순간이었고, 하드웨어의 시대가 끝나고 소프트웨어와 사용자 경험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소니 내부 상황은 외부 경쟁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이걸 4.15 효과라고 부릅니다. 4.15가 뭐냐면 농장에서 곡식 저장하는 원통형 창고인데 각 창고가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곡식이 섞이지 않잖아요. 소니 안에도 이런 4.15들이 수백 개가 있었습니다. TV 사업부, 오디오 사업부, 카메라 사업부, 음악 사업부가 마치 서로 다른 회사처럼, 아니 서로 적인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애플이 아이팟으로 시장을 싹쓸이할 때 소니는 뭘 하고 있었냐면 워크맨을 만드는 사업부와 소니 뮤직이 저작권 문제로 서로 싸우느라 제대로 된 디지털 음악 플레이어 하나 못 만들고 있었습니다. 소니 뮤직 입장에서는 mp3 퍼지면 CD가 안 팔리니까 디지털 음악에 반대했고, 워크맨 사업부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하는데 음악 사업부가 발목을 잡으니까 손을 못 썼던 거예요. 집안 싸움을 하느라 도둑이 대문을 부수고 금고를 털어가는 줄도 몰랐던 겁니다. 한 회사 안에서 서로 정보도 안 나누고 기술도 안 나누고 각자 자기 왕국 지키기에만 급급했으니 애플한테 털릴 수밖에 없었죠. TV 시장에서의 몰락은 워크맨보다 더 처참했는데 소니는 브라운관 TV 시절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트리니트론이라는 기술로 화질 하나는 정말 끝내줬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세상이 브라운관에서 LCD 평판 TV로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 소니 경영진은 이걸 완전히 얕잡아 봤습니다. LCD TV가 뭐야? 화질은 브라운관이 최고지. 평판 TV는 아직 기술이 덜 익었어? 이러면서 투자를 미적거렸던 거예요. 소니 입장에서는 브라운관에서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걸 버리기가 싫었던 건데, 문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화질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실이 넓어 보이는 얇은 TV를 원했고 벽에 걸 수 있는 세련된 디자인을 원했는데 소니는 이걸 읽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틈을 파고든 게 한국의 삼성전자였는데 2006년에 보르도 TV라는 걸 내놓습니다. 와인잔을 닮은 붉은색 받침대가 달린 이 TV는 기술이 아니라 디자인으로 승부를 건 제품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삼성 TV가 소니 TV보다 화질이 월등히 좋았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실에 놓았을 때 예뻤어요. 인테리어랑 어울렸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물건이었던 거죠. 2006년 결국 삼성전자가 소니를 제치고 세계 TV 시장 1위에 오릅니다. 소니 경영진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는데 감히 한국 회사가 우리를 이겨? 이게 말이 돼? 하지만 현실이었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소니의 TV 사업은 2006년부터 무려 10년 연속 적자라는 처참한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 TV를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된 거예요. 중국 업체들까지 가세해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마진이 남지 않았고, 그렇다고 프리미엄 시장에서 삼성과 LG를 이길 수도 없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죠. 숫자로 보면 더 끔찍한데 2003년에 소니 쇼크라고 불리는 사건이 터지면서 주가가 이틀 만에 25%나 폭락했습니다. 실적 전망이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돌았다는 발표 하나에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진 건데, 그동안 소니를 신뢰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등을 돌린 거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적자가 1조 원, 2조 원 단위로 부어났습니다. 당시 소니를 이끌던 하워드 스트링거라는 영국 출신 CEO는 구조조정을 외치며 사람을 잘랐는데, 문제는 사람만 자르고 정작 소니의 여운이었던 기술 혁신과 재미있는 제품 만들기는 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비용은 줄였는데 매력적인 제품이 안 나오니까 악순환이 계속됐고 소니는 덩치만 크고 병든 환자처럼 되어갔습니다. 시장에서는 소니는 이제 끝났다는 사망 선고가 공공연히 나돌았고 일본 경제 전문가들조차 소니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한때 일본 제조업의 자존심이었던 회사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는데 그 중에는 소니에서 잔뼈가 굵은 한 남자도 있었습니다. 2012년 완전히 바닥까지 추락한 소니에 히라이 카즈오라는 사람이 새 사장으로 취임하는데 이 사람의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원래 소니뮤직 미국 지사에서 일하다가 플레이스테이션 사업부로 옮겨서 PS3의 대실파를 수습하고 PS4를 성공시킨 장본인이었거든요. 하드웨어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라 콘텐츠와 엔터테인먼트 쪽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히라이가 취임하자마자 내린 결단은 정말 피눈물 나는 것이었는데, 더 이상 우리는 전자 회사가 아니다. 돈 안 되는 사업은 아무리 역사가 깊어도 전부 정리한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말이 쉽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는지 아세요? 히라이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게 소니의 노트북 브랜드 바이오였습니다. 바이오가 뭐냐면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프리미엄 노트북의 대명사였어요. 얇고 가볍고 디자인이 세련됐는데 무엇보다 소니라는 브랜드가 주는 고급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라이는 이 바이오를 2014년에 일본 투자 펀드에 팔아버립니다. 소니 직원들, 특히 바이오 사업부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는데
바이오가 소니의 자존심 아니었어? 이걸 팔아? 하지만 히라이의 계산은 냉정했습니다. PC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이 됐고 애플 맥북이랑 중국 레노버한테 끼어서 승산이 없다. 여기에 돈 쓸 바에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TV 사업부도 가만두지 않았는데 완전히 팔아버리진 않았지만 분사시켜서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소니 본사에서 TV 사업부로 가던 돈줄을 끊어버린 건데 알아서 살아남든지 죽든지 해라 이런 거였어요.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TV 사업부가 정신을 차리고 고급 제품에 집중하면서 나중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긴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부동산 매각이었는데 히라이는 도쿄 긴자에 있던 소니 본사 건물을 팔아버렸습니다. 긴자가 어딘지 아세요? 도쿄에서 가장 비싼 땅이에요. 서울로 치면 명동이나 강남역 사거리 같은 곳인데 거기에 소니 로고가 박힌 빌딩이 서 있었던 거죠. 그 상징적인 건물을 파았고 심지어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던 소니 아메리카 본사 건물까지 매각했습니다. 건물 팔아서 빚 갚자, 현금 확보해서 진짜 승부 볼 곳에 투자하자 이런 거였는데 일본 언론들은 소니가 부동산 회사가 됐다면서 조롱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일본 기업이 본사 건물을 판다는 건 정말 처절한 상황이라는 뜻이거든요. 직원들 중에 울면서 회사 떠난 사람도 많았고 소니의 미래를 비관하는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히라이는 이미 다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본 현실은 이랬어요. 가전제품 시장은 이제 완전히 판이 바뀌었다. TV나 냉장고나 PC 같은 건 더 이상 프리미엄 제품이 아니라 그냥 생필품이 됐다. 중국이랑 한국이 싸게 잘 만드는데 거기서 경쟁해봤자 승산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싸움을 해야 한다. 이게 히라이의 결론이었습니다. 히라이가 소니의 미래를 건 첫 번째 영역은 눈이었는데 여기서 눈이라는 건 이미지 센서를 말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핵심 부품인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지금 전 세계 점유율 1위가 어디인지 아세요? 삼성도 아니고 어떤 중구사도 아니고 바로 소니가 50% 이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아이폰 15 프로를 사든 갤럭시 S24 울트라를 사든 그 안에 들어가는 고성능 이미지 센서는 소니가 만든다는 겁니다. 애플이 폰을 많이 팔면 팔수록, 삼성이 폰을 많이 팔면 팔수록 소니는 뒤에서 가만히 앉아서 부품값을 받아 챙기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미지 센서가 왜 이렇게 중요해졌냐면 스마트폰 경쟁이 결국 카메라 경쟁으로 귀결됐기 때문입니다. 요즘 폰 광고 보세요. 카메라 성능 자랑이 절반 이상이잖아요. 야간 촬영이 어쩌고 인물 사진 모드가 어쩌고 이런 기능들이 다 이미지 센서 성능에 달려있는 건데 이 핵심 부품을 소니가 쥐고 있으니까 애플도 삼성도 소니한테 찾아와서 부품 달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소니가 이 분야에서 이렇게 강해진 건 원래 카메라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인데 디지털 카메라 시대에 소니는 캐논이나 니콘과 경쟁하면서 이미지 센서 기술을 엄청나게 발전시켰거든요. 그 기술을 스마트폰 시대에 맞게 소형화해서 부품 사업으로 전환한 건데 결과적으로 대박을 친 겁니다. 더 재미있는 건 소니가 이 시장에서 가격 결정권까지 쥐고 있다는 건데 고성능 이미지 센서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으니까 애플이나 삼성이 가격 협상에서 강하게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삼성도 자체 이미지 센서를 만들긴 하지만 최고급 제품에는 소니 센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니는 더 이상 TV나 워크맨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 스마트폰에 눈을 파는 부품 회사가 된 건데 이게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자존심을 굽히고 경쟁사인 애플과 삼성한테 부품을 납품하는 을의 위치를 자처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 을이 갑들보다 더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구조가 된 거죠. 히라이가 베팅한 두 번째 영역은 놀이였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사업과 콘텐츠 사업입니다. 가전제품을 한번 팔면 거기서 끝이에요. 다음에 고장 나거나 새 모델 나올 때까지 그 고객한테서 돈 받을 일이 없죠. 그런데 게임기는 파는 순간이 시작입니다. 게임기를 사면 게임 타이틀을 사야 하잖아요. 요즘은 PS 플러스라는 온라인 구독 서비스도 있어서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내야 하고요. 게임 하나에 7만원, 8만원씩 하는데 열심히 게임하는 사람은 1년에 게임만 수십만원치 사거든요. 여기에 구독료까지 더하면 게임기 하나 팔아놓으면 그 고객한테서 몇 년 동안 계속 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 사업에서 전략을 완전히 바꿨는데 예전에는 하드웨어 스펙 경쟁에 집중했어요. 우리 게임기가 그래픽이 더 좋다, 처리 속도가 더 빠르다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랑 경쟁했는데 히라이 체제에서는 독점 게임에 올인하기 시작합니다. 너티독이라는 게임 제작사 아세요? 라스트 오브 어스, 언차티드 시리즈 만든 곳인데 이게 소니 자회사입니다. 산타모니카 스튜디오는 갓 오브 시리즈를 만드는데 이것도 소니 소속이에요. 이런 스튜디오들이 만드는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다른 게임기에서는 못해요.
갓 오브 워 하고 싶어? 그럼 플스 사야지. 라스트 오브 어스 하고 싶어? 플스밖에 답이 없어. 이런 배짱 장사를 한 건데 이게 통한 겁니다. 독점작의 퀄리티가 워낙 좋으니까 게이머들이 그 게임 하려고 플레이스테이션을 사는 상황이 된 거예요. 콘텐츠 사업은 게임만이 아니라 훨씬 넓은 영역으로 확장됐는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아시죠? 일본에서 역대급 흥행을 기록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인기를 끈 작품인데 이거 만든 제작사가 애니플렉스입니다. 애니플렉스가 어디 소속이냐면 소니 자회사예요. 소니 뮤직은 세계 3대 음반사 중 하나이고 소니 피처스는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 중 하나인데 스파이더맨 영화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스파이더맨이 나올 때마다 소니한테 돈이 들어가는 구조예요.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 영화가 전 세계에서 10억 달러 넘게 벌 때마다 소니가 웃는 거죠. 이제 소니는 전자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공룡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게임할 때, 넷플릭스나 극장에서 소니 피처스 영화 볼 때, 스포티파이에서 소니 소직 가수 노래 들을 때, 귀멸의 칼날 정주행할 때 전부 소니한테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소니는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순이익이 1조 엔을 넘겼는데 한국 돈으로 치면 10조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그 패배자, 그 끝났다던 회사가 역대 최고 실적을 찍은 겁니다. 더 재미있는 건 그 시점에 삼성전자는 반도체 불황으로 휘청거리고 있었다는 건데 소니는 콘텐츠와 이미지 센서라는 양날개로 안정적인 수익을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2012년에 히라이가 취임했을 때 소니 주가가 바닥을 기던 걸 생각하면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이었습니다. 당시 소니 주식 샀던 사람들은 지금 몇 배 수익을 보고 있을 거예요. 소니의 부활이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섬뜩할 정도로 명확한데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소니가 만약 우리는 워크맨을 만든 위대한 회사야, 우리는 트리니트론 TV로 세상을 제패한 전자 왕국이야, 이러면서 계속 MP3 플레이어랑 TV에만 매달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쯤 코닥이나 노키아처럼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이름이 됐을 겁니다. 코닥이 필름 카메라의 왕이었는데 디지털 카메라 시대를 거부하다가 망했잖아요. 노키아가 휴대폰의 제왕이었는데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 못하고 무너졌고요. 소니도 그 길을 갈 뻔했는데 차이점가 버릴 건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상징이었던 PC 사업을 버렸고 자존심을 굽히고 애플과 삼성한테 부품을 납품하는 의뢰 위치를 받아들였습니다. 보이는 제품을 파는 회사에서 보이지 않는 기술과 경험을 파는 회사로 완전히 탈바꿈한 것, 이게 죽어가던 공룡이 살아남은 방법이에요. 지금 소니는 가전제품 매장에서 힘을 못 쓸지도 모릅니다. 하이마트나 전자랜드 가보면 삼성이랑 LG TV가 제일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고 소니는 구석에 몇 대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서 뭘 하든 소니는 뒤에서 돈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켜서 영화 보면 소니 피처스 작품일 수 있고 스포티파이에서 음악 들으면 소니 뮤직 소속 아티스트 노래일 수 있고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스위치로 게임하면 소니가 만든 게임이거나 소니 기술이 들어간 부품일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면 소니 이미지 센서가 그 빛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왕년에 이랬지? 이러면서 세상이 바뀐 줄도 모르고 낡은 방식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자존심은 밥 먹여주지 않고 과거의 영광은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니처건 냉정하게 버리고 팔릴만한 것으로 과감하게 갈아타는 그 냉혹한 유연함만이 격변하는 자본주의 정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무기입니다.